농지법요? 78번 할 차례 맞죠? 제가 제 프린트 아니고 그는 공법 프린트에 들어갈 수 있고, 저는 뭐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만 있고 뭐 바뀐지 모르겠는데 뭘 내용을 말하는지 농지법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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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아마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나오고 공법에 나올 수 있겠죠. 자, 84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의리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입니다. 갑과 을이 있고요. 갑과 을이 있고 A, B 몇 명 있어요? C, D, E까지 있나요? E.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봐야 돼요.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해제 안 됐는데도 해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갑은 A를 신고했고 3,000만 원에 3,000만 원에 포상금이 얼마예요? 20%죠. 20%면 얼마예요? 과태료 얼마 받았어요? 1,000만 원. 3,000만 원 이하인데 1,000만 원 받았네. 맞네. 과태료 그러네. 3,000만 원 이하인데 3,000만 원 받은 게 아니네요.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000만 원에 20% 하니까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 그다음에 니은은 토지거래 B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 체결한 B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되어 벌금 1억을 받았다. 벌금을 얼마 받았든지 간에 요거는 50만 원입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50만 원, 요거는 200만 원, 그 다음에 B는 50만 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50만 원이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50만 원입니다. 보상금. 자, 그 다음에 C.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9번.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인데 이거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 안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리얼.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하였고 신고 간청은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다.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배분 약정은 없었다. 1억에 20% 하면 2천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니까 요거는 포상금 없고 1,000만 원에 반씩 공동으로 했으니까 반반 주죠. 50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허가 간청에 의해서 적발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이를 신고하였고 허가 간청이 이행명령을, 이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거 거짓 해임 요거는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고요.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공소제기가 돼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50만 원 받습니다. 50만 원. 이거는 50만 원, 을 50만 원. 그러면 갑이 700만 원, 을은 60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계산하는 것은 시험에 나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계산하는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학적 기초가 없어서 계산하는 거 전혀 모르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학개론 계산하는 거 모르는 분이 지금 와서 수학적 기초까지 배워서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 시험 볼 때 역으로 학개론 계산하는 문제도 그냥 가로 안에 그 보기 5개 있는 거 넣어보니까 대충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저도 계산하는 문제 계산 진짜 못하는데 지금도 기억에 나요. 계산하는 게. 제가 시험 볼 때 그때 10회 때만 해도 1년
토지 가격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1년에 10%씩 오르고 있다. 2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거. future value, present value. present value, present value 어떻게 present? 아, future가 미래네. PV 맞아요? future value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present value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이. 공식 몰라요. 전 그때 풀고 나서 역으로 그냥 이게 다 몰랐고 이게 다 하면 계산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프레젠트 밸류 5천만 원. 그다음에 1 플러스 R이 이율이잖아요. 이율이 10%니까 0.1이죠. 그러면 1.1 더하기 2년이면 이거 하면 계산기 없이는 계산 못 해요, 이거. 더 힘들다고 계산기로 하려면 계산기도 안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냥 5천만 원에 1년에 10%에서 올라면 얼마 올랐어요? 500만 원 오른 거잖아요. 10% 올랐으면. 그럼 5,500이네요. 5,500에서 또 10% 오르면 550만 원. 답은 6,050만 원이에요. 답. 이게 답이었어요. 암산으로 그냥 계산해가지고 푼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계산하는 게. 요즘은 이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학개론에만 계산하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공인중개사법 강사들은 이런 거 미래가치 계산하는 거는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85번 틀린 것인데 서울은 보증금 1억 원인 경우 지금 뭐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틀린 거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주택이네요. 1억 원인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암기 프린터 29번 맨 밑에 보겠습니다. 29번 맞다고요? 뭐가 맞아? 이게 암기 프린터 조그만한 거 드린 거 이거는 물에 젖으니까 금세 변질 색깔이 막 펴지더라고요. 칼라로 돼 있어가지고 잉크젯 프린트라서 그래요. 그 큰 걸로 이걸 큰 프린트로 한 거는 잘 안 번지더라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나이 많으면 큰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29번에 맨 위에 있죠.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이죠.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이고 1억이라도 5,500이고 5,500이라도 5,500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1억은 2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세용화, 김포, 세종용인, 화성, 김포 세종용인, 화성, 김포는 과밀억제권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인 경우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2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개정된 내용입니다. 3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3천만 원인 경우 1억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이건가? 1억 4,500만 원인 경우 4,500만 원, 4,800만 원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맞죠?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안산, 강주,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하면은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700이 아니고 2,800. 8,500만 원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합니다. 절상이 아니고. 주택은 절하, 상가는 절상입니다. 뒤끝다리를 잘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8,500만 원 나누기 3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2,800 얼마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뒤끝다리가. 그래서 주택은 절하, 상가는 절상, 뒤에 끝다리를 100만 원 단위로 절하를 합니다. 절하라는 말 써요. 근데 제가 만든 말인데 수학에서 절하, 절상 있냐고요. 그런 말. 그렇겠죠. 그럼 절상, 절하. 그건 제가 옛날 절상한다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끊어서 올린다. 절하.
끊어서 내린다. 어쨌든 뒷끝다리 잘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좀 말은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8,500 나누기 3 해보세요. 2,800 뭐 뒤에 끝다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뒷끝다리 잘라버린다 해서 절하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버린다. 그러면 4번입니다. 4번. 인천광역시 옹진군인 경우는 기타직인 경우는 암기 프린트 29번에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으로 하면 딱 2,500만 원 끝다리가 떨어지니까 올리거나 내릴 필요 없죠. 500만 원 단위로 딱 끊어지니까 답 4번입니다. 이렇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조금 보통 뭐 자꾸 이런 거 질문하다가 서울만 암기하면 안 됩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서울만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자꾸 묻는데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온 적이 있고요. 그 현업에 가면 이거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소장님 책상 밑에다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이 표를. 그리고 보면 돼. 와서 보면 말하면 돼. 설명 물어보면 보고 말하면 되잖아요. 표를 보고 확인할 줄만 하면 됩니다. 86번입니다. 86번 틀린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기출문제 나왔죠. 6, 그 다음에 30, 30일. 요거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이상이 아니라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험하고 상관없지만 현업에 가면 주의해야 될 점이 월세 30만 원, 관리비 40만 원 이렇게도 한대요 요즘. 왜냐면 임대차 신고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세입자는 어차피 월세 70만 원 낼 거 이래나 저래나 70만 원 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오케이 해놓고는 나중에 다 살고 나가면서 사기죄로 주인을 고소할 수도 있어요. 또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금으로 관리비를 쓴다 해놓고 관리비 쓴 명세서 보자 이렇게 나오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안 썼으면 진짜 사용했으면 문제없죠. 사회통념상 보통 지금 5만 원 내지 10만 원 이 정도 받잖아요. 그냥 원룸 하나 관리비. 근데 뭐 3, 40만 원 받아가지고 안 쓰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의 경우 따로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정에다 정정사항을 표시하여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또는 날인한 후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만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날인. 및도 없고 또는도 없어요. 매수 신청 대리는. 그러면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하면 해석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매수 신청 대리에는 전부 다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다고.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그러면 이걸 밋이라고 봐야 될까요? 또는이라고 봐야 될까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밋입니다. 밋. 가운데 점을 찍어도 밋입니다. 판례가. 가운데 점 찍으면 밋이라고 판례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서명 날인은 판례 없지만 해석상. 그런데 시험에는 밋이냐 또는이냐 물은 적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서명 날인. 매수 신청 대리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한 명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4번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뭐 여러분들이 임대차 신고하지 않기로 한다. 계약서 특약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줘도 그건 효력은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이잖아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전입신고하도록 돼 있고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신고관청은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이걸 읍면 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그냥 전입신고하면 된다. 계약서 들고 가서.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600원인가 얼마인가 돈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전입 신고하면 그냥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돈도 안 받아요. 그냥 본다라고 했으니까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 전자계약서 적어도 확정일자 받는데 돈 안 줘요. 그냥 공짜로 찍어줘요. 원래 동사무소가 확정일자 받으려면 돈 내야 되죠. 얼마인지 몰라도 한 600원인가 내죠. 근데 이제는 이거 그냥 전입신고하러 갈 때 계약서 들고 가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저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신고하면 또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도 안 받고 해준다고요. 2번이 답이고요. 87번입니다. 자격증 4번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만 고른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터 51번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 4번, 5번은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라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논리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왜 안 해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시도의사에게 직접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 없다. 그럼 이거는 왜 해야 되는데요? 물어보니까 이거는 왜 빠졌지? 이러더라고.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 법을 바꿀 때 이거는 모르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 세 개는 해야 되는데 4개, 4번, 5번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는 제가 설명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입법의 불비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요거는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4번, 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죠. 또는이니까. 근데 계약 갱신하는 경우로서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 경기도 안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하지만 그 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 중에서는 지금 인구가 양평군이 11만 명으로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양평군은 신고해야 됩니다. 청평군, 가평군 신고해야 됩니다. 연천군 신고해야 됩니다. 경기도니까. 근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이런 데는 신고 안 합니다. 5번 주민등록법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경우만 임대차 신고서 제출하고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그냥 계약서 들고 가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특강하면 밤 11시까지 특강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 25년 하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특강 최고 많이 들은 게 187명 미아리 국가고시학원에 옛날에 강의했는데 187명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밤 11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밤 11시까지 하고 나면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날 수업도 못 들어오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래서 오래 하는 거 별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 꼭 6시 반드시 돼서 마친다 이런 거 없다고요. 강의 끝나면 마쳐요. 자, 89번입니다. 89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이런 게. 자, 먼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그게 오늘 내드린 거 암기 프린터 22번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이거 외에 지금 두 개가 더 추가되어 있죠. 두 개 맨 밑에 2개 더 추가되어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돼가지고 프린트 받은 거. 개공, 소공, 합한 숫자 5배 초과해서 고용한 경우, 그 다음에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는 게 신설됐어요. 맨 뒤에 밑에 2개 있죠. 그게 추가된 거라고요. 옛날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라고요. 15번, 16번인가요? 번호가 몇 번이에요? 맨 밑에 있는 게 15, 16 맞아요? 15, 16이 신설됐습니다. 자, 먼저 포상금 지급 대상 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대상. 기억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임시중개시설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디귿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1년에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유사명칭은 1년에 1,000만 원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비업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무부양, 광시, 공시 그 대신에 1년에 1,000만 원이 아니고 3년에 3,000만 원이죠. 지금 문제는 1년에 1,000만 원이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객관식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패턴의 문제입니다. 개수형 문제 몇 개인가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어렵고 그것도 또 2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1년에 1,000만 원도 알아야 되고 포상금도 알아야 되니까. 실제 시험에 이런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겠지만 이렇게까지 나오기 적은 없습니다. 2가지를 알아야 되고 또 몇 개인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 경우는. 지금 점수가 너무 잘 나와도 공부를 안 하고요. 점수가 안 나오면 포기하니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잘 나오면 고민 안 하고 그냥 교만해진다고 더 이상 할 거 없다 하산하게 돼 인간 심리상. 그래서 이런 것도 넣어놔야 돼요. 점수 좀 안 나오게. 자, 다음은 90번 문제입니다. 90번 문제. 90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짓으로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 포상금 지급 대상 주택임대차 보증금 거짓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맞죠?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허가 6개라고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자진신고하면 면제감경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자진신고에도 면제감경 대상 아닌 거 6개 있었습니다. 3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3번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변경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거는 적용을 한다 해놓고 지금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더라도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인데 그거는 내년까지 부과하지 않죠. 내년 5월 말까지. 문재인 정부 때 1년 유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2년째 유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임대차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시험에는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그렇지만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 외의 지역은 다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아니고 5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라고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이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라고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업무용 오피스텔, 즉 지식산업센터 이런 건 지금 거의 다 공실이래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분양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공화국 대처법이라고 책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거, 투자하면 안 되는 거 6가지를 규정해 놨더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전원주택 이런 것도 덜커덩 사지 말라는 이야기. 샀다가 반 이상이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온대요, 도시로. 그럼 팔라고 내놓으면 그게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황금성은 떨어지죠. 아파트 같은 거는 뭐 좀 싸게 팔면 웬만하면 팔리잖아요. 그래도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함부로 투자는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지식산업센터도 자기가 사무소로 쓰려면 상관없는데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건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5번이 틀렸습니다.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91번입니다. 91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해제 신고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드립니다. 1번이 답입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런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제 신고는 개공은 할 의무 없고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국가 등도 해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원칙인데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해제 신고 안 하면.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된 거는 거래 당사자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 3년 있다 해제될 수도 있으니까. 3번 개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는 해제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제출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대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해제신고해야 된다. 해제신고는 국가 등이 할 수 있는 거지 할 의무는 없다고 했죠. 해제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 처벌받는다 안 하면.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지만 해제신고 제출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로 법무사들이 직거래인 경우는 법무사들이 많이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법무사들이 합니다. 왜? 등기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2번입니다. 92번. 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임원은 2년으로 하되 했는데 모든 이게 X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모든 위원회 X 1번이 답입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근무해야 됩니다. 계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위원회 임기가 원칙은 2년인데 다만 정책 암기 프린트 38번에 있나요? 맨 밑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2년인데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그 암기 프린트 38번 맨 밑에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냐고요? 38번에 없어요. 맨 밑에 있어요 없어요? 38번 맨 밑에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년이죠. 나머지는 원칙 다 2년이죠. 원칙 다 2년이고 모든 위원 이거는 X라고 모든 공무원 제외됩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도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 제외됩니다. 협회 회장 임기는 3년이고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죠. 그럼 협회 회장은 회장하는 동안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이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처럼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7일 암기 프린트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지금 39번에 14번 오늘 처음 받았으니까 14번 밑줄 좀 치시라고요. 옛날 거 가감하게 찢어버리세요. 권고사항입니다. 제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강행 규정 아닙니다.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새로 밑줄이라도 치세요. 그러면 14번 찾았어요? 금세 밑줄 치버리면 또 금세 시커멓게 된다고 뭐 벌겋게 조금만 보면 7일 4번 정책심의위원회 간사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간사는 요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별로 말 안 들어본 걸 거예요. 위원은 위원장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죠. 위원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근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간사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간사를 총무, 서기, 간사나 총무나 둘 다 일본식 한자입니다. 총무, 간사 똑같은 말이에요. 일본식 한자. 산악회 총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창회는 보니까 총무랑 안 하고 사무총장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무총장 왠지 높아 보이죠. 옛날엔 총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사무총장. 오히려 사무총장, 사무국장 이런 게 한국식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총무, 간사. 일본에는 국회에도 간사장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 원내총무라고 했잖아요. 국회 원내총무. 지금은 원내대표라고 하잖아요. 원내대표가 한국식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내총무보다는. 그 총무, 즉 간사는 위원장 임명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 암기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6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죠. 6번 동그라미 밑줄 치세요. 39번에 6번. 1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 두 달도 안 남았지만 지금 한 50일 남았는데 자꾸 봐야 돼. 이거 숫자 이거 조금만 안 보면 금세 또 까먹어요. 보면 금방 알고. 이건 논리적으로 왜 7일인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되니까 어렵다고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2차 과목은. 자, 93번입니다. 93번. 93번 틀린 것은 했네요. 틀린 것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 임대차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 끝나도 보증금 안 돌려주면 계속 장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은 지급해야 됩니다.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공짜로 있는 건 아니죠. 계약기간 끝나도 차임 상당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대한 과실, 중대한이라는 말 나온 거 아까 4번 이야기했잖아요. 민법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주택,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 현요구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줄 수도 있다. 주택은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인데 상가는 1할 2푼, 1할 2푼이 12%입니다.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높은 비율이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주택에서 주인이 직접 살겠다 해놓고 안 살고 세 주면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했죠? 높은 금액. 그 다음에 그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도 높은 금액이에요.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높은 금액. 얼마? 25% 높은 금액.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실제 거래가격 중에서 높은 가격의 25%를 부과합니다. 여기는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둘 중에서 1할 2푼, 1할 2푼이면 얼마예요? 12%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잖아요. 월 단위 차임이 월세잖아요. 월 단위 차임. 전부를 1억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1억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12% 하면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나 또는 기준금리 4.5배, 기준금리가 지금 3.5죠. 3.5 곱하기 4.5 해보세요. 얼마인지 계산기 없으면 빨리 채원씨 계산해봐. 3.5 곱하기 4.5 이게 좀 높네. 지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1575 그러면 1575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상가는 한 달에 100만 원 초과해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1억을 월세로 돌리면. 그렇죠? 이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말고 월세로 돌리는 거라니까.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보증금이 전세잖아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지금 수학 선생님 해먹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저는 수학 전혀 못하는데 수학 기초가 전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월세로 돌릴 수 있어요. 월세로 돌릴 수도 있고 전세로 돌릴 수도 있고요. 이걸 모르면 어디가 보면 있냐면 자동 계산기가 렌트홈에 가면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렌트홈. 인터넷에 렌트홈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서 계산해 보면 돼요. 계산할 줄 모르면. 답 4번입니다. 4번.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폐업했으면 형식적으로 등록돼 있어도 대항력 인정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택도 이사를 다른 데로 가버리면 대항력 상실하죠. 주민등록은 형식적으로는 안 왔지만 진짜 이사 가고 없으면 대항력 인정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가도 사업자 등록만 돼 있지만 실제 장사 안 하고 있으면 보호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94번입니다. 94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 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신고 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5번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11번, 12번 빨리 밑줄 치세요. 11번, 12번, 45번에 11번, 12번, 45번에 11번, 12번에 밑줄 치시라고요. (95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요약집 아까 이게 몇 페이지 썼죠? 154페이지인가요? 아까 요약집에 세부 확인 사항, 중개사람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 사항 요소와 세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이 뭐가 있어요? 소방, 배수, 소음 이런 건 세부 확인 사항이죠. 주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세부 확인 사항. 소방, 배수. 아니 그게 소방, 배수. 요거 세부 확인 사항 맞네요. 기본 확인 사항, 교육시설,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이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이 도대주.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도대주. 3의 서식이 도대, 4의 서식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지조건입니다. 입지조건은 기본적 확인사항이죠.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적는 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요거 도, 대, 주, 교판, 도로, 요 4개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4개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4번. 4개는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소방, 즉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주인이 못 오게 하면 알 수 없죠. 개업공개에서 혼자서 알아낼 수는 없어요. 배수 시설이 잘 돼 있는지 모르고요. 들어가 봐야 알고요.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도 들어가 봐야 알고요. 진동, 수도, 물 잘 나오는지,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열공급 설비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 봐야 알죠. 근데 교육시설 이건 안 들어가 봐도 대학교가 있는지 고등학교가 있는지 옆에 주변에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찾아봐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판매 및 백화점 할인 매장 있는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이 근처에 백화점 할인 매장 있습니까? 주인한테 꼭 안 물어봐도. 열공급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그럼 도로도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는지 개업공개사가 아파트 가보면 그 부동산에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개업공개사 확인 가능합니다. 도배는 깨끗한지 더러운지 주인이 안 보여주면 알 수 없죠. 좀 이게 어려운데 기출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4번이 답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이거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확인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 말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하거나 또는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거기 아마 157페이지나 이 정도 그 서식에 보면 세부 확인사항은 뭐가 있냐면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런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개업공개사 혼자는 모르고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소음 조용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끄러우면 책임은 누가 져요? 조용하다고 적어줬어요 그 확인 설명서에. 의뢰인이 거짓말해도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되죠. 우리 서식에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체크를 했으면 이런 거 주인한테 물어보고 체크한 거, 소방, 배수, 뭐 진동, 수도량 이런 거 체크할 때는 위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이런 걸 자필로 임대인이나 매도인한테 받아 놓는 게 좋아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나중에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개업공개사하고 보고 위반했다고 하면 아닌데 주인이 말한 대로 적었는데 하면 주인은 네가 중개보수 받아 처음 올려 거짓말했잖아 난 다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했다는 걸 어디 자필 사인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묻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어디 보면 나오는데요. 건축물 내장에 나오니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건축물 내장 때 보면 나오니까. 임차권은 기본이고 임차권은 기본이에요. 세부 확인이 임차권. 임차권은 기본도 될 수 있고 세부도 될 수 있죠. 네.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 등기 안 된 거는 세부 확인사항. 거의 사실상은 등기 안 돼 있는 게 99%잖아요.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잖아요. 실제 권리관계.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건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알기 어렵잖아요.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런 거. 그 주인한테 임대차 계약서 보자고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등기 안 된 거는. 등기된 거는 등기부 때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언제고 차임이 얼마인지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다음은 96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아직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서. 그래서 아닌 거는 비업 하나입니다. 하나. 답은 1번입니다. 즉 이게 시험에 이런 유사한 게 나왔어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인적사항 안 들어갑니다. 개업공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니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다고.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 답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 누가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하죠. 거래 당사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안 들어간다고요?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신고에도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 얼마 안 돼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가 되겠고요.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여기 있는 거 6개 다 거짓, 해임, 허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그러면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암기 프린트 47번에 6개 있잖아요. 그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는 6개 아닌 걸 골라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건 6개 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금. 그럼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임금만 찾으면 된다고.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게 47번에 있잖아요. 암기 프린터. 요것도 아까 제가 객관식으로서 가장 어렵게 낸 거잖아요. 지금 몇 개인가도 어려운데 2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포상금 지급 대상인 것, 그 다음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인 것, 기억, 거짓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또한 거짓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또한 면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요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요건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47번의 암기 프린터. 그래서 아니고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산성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요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예외에 이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외 아닌 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태료잖아요. 가태료. 자진 신고하는 거는 가태료거든요. 이게 가태료인데 지금 이거 미험은 뭡니까? 가태료가 아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니고요. 가태료를 면제 감경한다고요. 미험은 가태료 대상이 아니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잖아요. 가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기역, 리얼 두 개입니다. 두 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패턴의 문제입니다. 98번입니다. 9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5일 이내에 어디다가 제출해야 됩니까?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개업공개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답이 있다면 누굽니까? 개업공개사, 신고관청. 누구에게? 개업공개사입니다. 여기 밑줄 지났잖아요. 신고하려는 자. 법무사나 개업공개사한테 25일 안에 제출해야 그걸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에 신고할 때 입력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거는 매수인이 지금 매수인 외의자가 하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거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돼요. 매수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면 3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25일 안에는 줘야 그걸 받아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30일 이내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2번 분양가격 선택 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4번도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5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려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출하러 가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98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99번입니다. 분묘기지권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틀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2001년 1월 13일 이게 판례가 보면 95년도 분묘가 설치되었어요. 95년도 설치됐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 안 되죠. 그러나 그 전에 설치가 됐고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다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 2번 나왔습니다. 1번 지문. 자,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 200년 된 거면 200년 동안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되죠.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남편이 먼저 죽어서 20년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부인의 묘를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번 사성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싸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안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한 말이니까 이대로 나온다고요. 미친다 안 미친다 둘 다 X입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뜻입니다. 4번 판사들은 말 쉽게 안 해요. 어렵게 해야 변호사를 쓰잖아요. 판사들도 그만두면 변호사 할 거잖아요. 제 친구들도 변호사 많은데 절대로 안 물어봐요. 변호사한테 물으면 완전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소송하라고 그래. 그럼 승소할 수 있냐? 뭐 할 가능성은 있다. 이러지 할 수 있다는 말 절대 한다는 말은 안 해요. 뭐 패소하든 수임료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는 안 듣죠. 왜냐하면 느긋하니까. 우리 개업공개사는 거래 성사시켜야만 돈을 받으니까 어떻든지 성사시키려고 사기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변호사는 패소해도 받으니까 굳이 이기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답 4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민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민법 지상권은 경관 건물이면 30년, 목조 건물이면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분묘가 특수 공작물입니다. 분묘가. 그럼 5년이어야 되는데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요? 민법도 이런 거는 암기해야 돼. 지상권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건 암기해야 되죠. 뭐 전세권 최단기 존속기간 민법이라고 무조건 이해가 아니라 민법도 50%는 암기해야 되고 중개사법은 90% 이상이 암기입니다. 100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암기 프린터 27번에 계약 이의 27번 지금 오늘 새로 한번 밑줄 치보시자고요. 27번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가로하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려. 단 3번, 4번 둘 다 오늘 암기 프린터 21번에 맨 밑에 빨간 글로 2개 신설된 거 적어놨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 없으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자,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초과 시에만 해서 X라고 이상입니다. 이상 6억 이상 초과 시에만 하면 6억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초과 미만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초과 미만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이상 6억도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초과 시에만 했으니까 X라고요. 6억 이상인 경우에 비규제적인 경우, 규제적이 뭐냐면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이에요. 규제적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도 금액과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일지구면 정빙자료 제출해야 되고요.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이면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비수도권인 경우는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모두 6억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정부에서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뭘 암시하고 있냐면은 투자는 토지하고 주택에 하라는 이야기. 지금 규제를 하는 게 토지주택이잖아요. 상가, 오피스텔, 생활인, 숙박시설, 펜션 이런 거는 규제 안 하고 있죠.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돈 안 되니까. 돈 되는 걸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이 돼요. 지금은 그래서 토지와
주택을 투자하거나 투기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다 마치고요.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